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12일이고요.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반기 보고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반기 보고서고요. 이렇게 1월부터 6월 30일까지의 절반 정도의 그 실적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분기 보고가 매 분기 이루어지고요. 그게 1분기에서부터 4분기 이렇게 네 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분기, 2분기 해서 반기 보고서가 나오고요. 3분기, 4분기 해서 이제 다 해가지고 최종 이 1년의 사업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6번의 보고서가 나오게 되니 그렇게 좀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6월 달에 반기 보고서가 8월 달에 나왔는데요. 보통은 이제 그 분기 마감, 그죠? 반기 마감의 이후 45일 이내에 공시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일수를 꽉 채워서 이렇게 공시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 시간이 지체되어서 이제 공시가 되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전에 우리도 한번 같이 보았었고요. 전반적인 수치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요약 재무, 연결 재무 정보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기 전에, 네, 지금 이제 매출액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별도 재무제표고요. 이 별도와 이제 연결이 있습니다. 별도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만 이제 이 별도로 재무 정보를 보는 것이고,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부문으로 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회사 두산버켓과 두산 퓨얼셀까지 연결해서 보는 그 재무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별도로만 보았을 때 이번 2분기의 매출액은 3조입니다. 이 단위는 이제 100만 원 단위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조 9천억입니다. 순이익이 1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이 1,900억이고요. 네, 순이익이 1,100억입니다. 그래서 2분기가 아니라 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반기에 대한 실적인데요.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 이렇게 별도로 보았을 때도 영업이익이 거의 2천억에 가까운 그런 수익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60기, 그죠? 61기가 2023년이고, 60기가 2022년이고, 59기가 21년입니다. 그래서 21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영업이익이, 요거는 1년치가 1,300억이었고요. 60기로는 영업이익이 1년치가 850억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23년 들어서는 이제 반기만에 1,900억 달성을 하면서 60기와 59기 대비해서 훨씬 많은 실적을 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매출보다, 그죠? 지금 이제 반기에 대한 매출액이 이전보다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순이익을 보시면 59기 21년도에는 260억에 불과하고, 이 22년도에는 장부상의 손실이라든지 뭐 그런 이 자회사들의 이탈, 그죠? 이탈이라기보다 매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업 중단 손실 때문에 1조 2천억에 달하는 그런 장부상 손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걸 제외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별도의 이 실적도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단기 순이익이 반기만에 1,100억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59기, 60기 대비해서 훨씬 좋은 실적을 이렇게 달성을 하였고요. 지금 이제 자회사인 뭐 밥캣도 잘 나가긴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별도로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수익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돈 못 버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순이익도 이제 지금 1분기, 2분기 합쳐서 1,100억이지 1분기에는 한 300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분기에 한 800억 정도를 벌어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잘 나왔고, 3분기, 4분기, 2분기처럼만 나와도 올해 순이익은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별도로만 해도 2천억 이상은 가뿐히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이 주당, 그죠? 손익이 이제는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고, 이전에 59기 대비해서도 지금 이제 순이익이 서서히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제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를 볼 건데요.
말 그대로 이제 유동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이 자산을 움직일 수 있는 가용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동 부채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1년 내에 좀 빠르게 갚아야 되는 그런 좀 부채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게 뭐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포함된 뭐 순차입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금액인데, 일단 그 이외의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유동부채, 유동자산을 보통 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비율을 나누게 되면 보통 이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를 했을 때 100% 정도가 나왔을 때 기업이 이 상태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아직 100%는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비율로 따지면 한 70%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중공업 특성상 그리고 아직 유동부채가 아직은 조금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이상적으로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전보다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요약 말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연결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뭐 연결은 두산 밥kit까지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유동자산이 이제 거의 10조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유동부채도 지금 9천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결로 하면 이미 이제 유동 비율이 100% 정도 이상 넘어가면서 지금 이 두산에너빌리티 연결 기준으로 이상적인 상태로 진입을 했습니다. 두산 밥kit 같은 경우가 이미 재무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익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 밥kit의 영향이 큰데요. 두산 밥kit뿐만이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로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2조 7천억, 2조 7,240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금성 자산이 많고요. 60기 말 대비해서 지금 반기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이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현금을 많이 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2조 8천억을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할 거니까 계속해서 시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연결로 보면 사실 두산 밥kit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재무제표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로 보게 되면 현금성 자산이 3천억 수준에서 지금 이제 1조 가까이로 두산에너빌리티 현금성 자산이 지금 7천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밥kit에 대한 지분 매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린 펀드를 이제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이 현금 확보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제 전반적인 현금성 자산이 많이 늘어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기 말 기준으로 1조 가까이의 현금성 자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동 자산도 지금 많은 상태인데요. 근데 지금 이제 유동 부채를 확인해 보았을 때 유동 부채 또한 지금 또 이렇게 같이 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로 이 기업이 차입금이 많냐 없냐를 따져보는 이 단기 차입금을 보았을 때는 1조 2천억에서 1조로 이제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단기 차입금도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1조 규모의 차입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제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 차입금은 줄었지만 이렇게 유동부채가 늘어난 것을 보았을 때 유동성 장기 부채를 지금 보시면 6천억 정도에서 1조 3천억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 지금 이 줄어드는 대신에 이 장기 차입금이 단기 유동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이 차입금이 이쪽으로 좀 이동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 부채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갚아야 되는 이 부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유동 부채로 이제 장기 차입금이 일부 넘어와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일단은 단기 차입금과 이 유동성 장기 부채 이 두 개 정도를 좀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현금성 이 자산도 많고 유동 자산도 꽤나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지금 크게 부담되는 부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채 비율도 125%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저 현금성 자산들을 이제 이 부채를 갚는 데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재무제표 마저 말씀드리고 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재무제표까지 확인을 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배당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요거는 뭐 원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59기, 60기, 61기 반기를 보았을 때 주당 순이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전기 59기 대비해서 주당 순이익이 지금 뭐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당 순이익으로 따졌을 때는 배당 금액이 이제 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이유는 지금 보시면은 단기 순이익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순이익이 줄었죠. 그래서 그만큼 주식 수가 많이 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 수가 지금 이 전전기 2021년 대비해서 한 이제 2억 주, 3억 주 정도가 늘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2배 가까이가 늘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희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이제 순이익이 날 만큼의 그렇게 많은 주식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날 만큼의 지금 단기 순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고요.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중공업 시절에 결산 배당을 자주 주던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두산건설로 인해서 좀 이제 이 재무가 많이 좋지 않아지고 뭐 그런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확실히 이제 이 국내 시장이 막히면서 좀 이제 엎침대 덮친 격으로 이 재무가 급속하게 악화가 되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결산 배당 원래 잘 주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이 수익이 개선이 되고 이 실적이 괜찮아진다면 다시 한번 배당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신규로 투자하신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상증자를 퍽하면 하고 블록딜을 퍽하면 하고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유상증자는 2019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사실 그 이전에는 유상증자가 딱히 시행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그 다음에 2021년 이렇게 3번 정도가 이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었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블록딜이 이제 2022년 정도에 수행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이 비주주 친화적인 그런 경영 운영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재무제표가 얘기를 해주고 있죠. 지금 이제 순이익이 발생을 할 만큼 재무가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요약 재무제표를 보시면, 네, 여기 일단 그죠? 전체 기준으로 4,300억의 수익이 났습니다. 연결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8,590억 정도로 이제 벌써 반기 만에 1조 가까이의 그런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상치와 거의 부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회사 기업 입장에서 상여금을 주거나 아니면 주주 배당을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다. 그죠? 초과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2,390억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요 금액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가 조금 이제 눈에 띄는 장면이고요. 이 3분기, 4분기로 갔을 때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쌓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마이너스였고 일단 59기에도 플러스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배당을 줄 만큼의 여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많이 개선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연말에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그런 것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 정도에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생산 설비 정도인데요. 사실 생산 설비는 계속 뭐 크게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이 59기, 60기, 61기 해서
지금 뭐 거의 계속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반기이기 때문에 이 1년 전체의 절반 정도로 이렇게 수치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지금 뭔가 시설이 늘어났거나 네, 그런 이 시설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서 지금 이제 SMR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이제 공장을 증설을 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왔고 지금 이제 평균 가동률을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체 생산 능력의 한 75% 정도를 생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를 이제 다 생산했을 때는 추가적인 이제 이 매출액이 증가하고 네,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일감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은 이제 불가피하고요. 네, 결국에는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행 중인 투자 내역이 있고 매년 이제 이 생산 능력 증대에 대해서 한 370억, 뭐 250억, 그 다음에 130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개발에 특히 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1000억 이상의 기술 개발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신증설과 개보수에 이제 금액이 총 앞으로 3년 동안 그죠 2023년 포함해서 4,200억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기술 개발 입장에서도 이 2,600억 정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2025년까지 필요한 금액이 한 7천억 가까이가 이제 공장 증설과 기술 개발에 들어간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정보화, 그다음에 관리 비용으로는 한 1,00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해서 앞으로 3개년도 동안 한 7,800억 정도를 이 새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앞으로 이제 수주를 얼마나 하고 지금 수주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여기 보시면 수주 상황입니다. 당해년도에 체결된 주요 신규 수주 상황이고요. 2월 달에 뭐 한국 동서발전에서 이제 수주를 한 천연가스 발전소 920억, 그 다음에 그 투르키스탄인가요? 네, 저기 1조 1,000억에 중앙아시아 쪽에서 이제 이 화력발전, 복합 화력발전을 수주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에 신한울 3, 4호기의 주기기와 그 다음에 터빈 관련해서 각각 이제 2조 9천억 가까이를 수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팀 터빈을 또 수주를 하고 지금 이제 최근에 2,800억 정도 네, 보령 신복합발전소에 이 가스터빈 주기기를 공급하게 되면서 주요 계약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기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7, 8월에 대한 데이터는 없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기대되는 이 프로젝트가 또 있죠. 네, 이 뉴스케일 파워로부터의 주기기 이 공급, 그죠? 6천억 정도. 그 다음에 가스터빈에 대한 추가 발주, 그죠? 그 분당 열병합 발전소를 이제 현대화시키는 네, 가스터빈 교체, 그게 이제 한 3천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관련 혹은 이제 신재생, 해상풍력 관련 그런 공급, 그 다음에 서비스 관련한 것이 한 1조 이상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목표가 달성이 되었을 때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올해 목표인 8조 6천억을 이제 달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이 기업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봐야 되죠. 뭐 수주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알겠는데 기업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되죠. 그걸 이제 여기 주요 사업 부문별 수주 상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초, 그죠? 2023년 초반에 여기 단위가 억 원이니까 14조 4천억 원을 수주 잔고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반기만에 5조 4천억이 증가를 했고요. 매출 계상액이 3조 4천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말 기준으로 16조 4천억 원으로 지금 이제 수주 잔고가 2조 가까이 증가를 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매출 계상보다 수주에 대한 증가량이 더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분기에 좀 많이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남은 하반기에도 저렇게 이제 수주 잔고를 예상치만큼 늘렸을 때 매출 개상을 저렇게 하면 분명히 또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외형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퓨얼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계상액보다 증감이 더 컸고요. 네,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고요. 밥캣은 원래 이제 수주 잔고를 쌓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빠르게 생산하고 납품을 하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지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빠르게 지금 이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계속해서 이제 생산 능력을 확대해야 되고요. 지금보다도 2024년, 2025년이 수주 물량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해상풍력 시장이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하지 않았고요. 국내 해상풍력 단지들이 본격적인 이제 발주가 시작되었을 때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수주가 확실히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라든지 2027년까지 가야 되겠지만 이제 수소 가스터빈도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이 대형 원전이라든지 SMR에 대한 그런 수주가 시장이 확대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 전체를 보았을 때는 계속 외형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재무제표를 좀 다 살펴보았고요. 이번 반기 재무제표는 확실히 두산에너빌리티가 재무가 개선이 되었고, 이 수주 잔고가 늘었고, 기업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지금 이제 별도로 보았을 때 3천억에서 1조 가까이의 현금성 자산이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이 1조 가까이의 현금성 자산을 어디에 이제 이용할 것인지가 우리가 궁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안을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금리도 높은 그런 상황 속에 아직까지 이제 단기 차입금이라든지 그런 유동성 장기 부채가 좀 늘어나면서 이 부채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채를 일부분 이제 빠르게 갚아버리면서 금리에 대한 이자 발생을 좀 줄이는 뭐 그런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요. 두산에너빌리티가 배터리 재활용 시장 참전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제 어떻게 언제 이 설립이 되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이 배터리에 대한 연구개발 실적이 두산에너빌리티의 반기 보고서에는 좀 제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회사를 분리해서 지금 이제 따로 관리를 하겠구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물적 분할 개념이 아니고요. 완전히 자회사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이 자회사를 설립할 때 보통 이제 비상장 주식을 이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주식을 만들 때 한 주당 얼마 해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가 현물 출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의 주식을 가져가는 대신 이제 그만큼의 돈을 지불해서 이 자회사가 쓸 수 있는 돈으로 금액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현물 출자를 할 텐데요. 그 현물 출자를 얼만큼 이제 할지는 아직까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규모로 보았을 때는 2025년 하반기에 매년 이제 3,000톤 규모의 이 폐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이제 고온 열 처리 그런 로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자동화 그런 기계들이 들어가야 되니 뭐 많이 잡아서 한 500억 정도에서 1,000억 정도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일부분 그렇게 많은 이 금액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정도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현물 출자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건 이제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적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을 설립할 때 100% 아마 지분을 다 가져가는 두산에너빌리티 100% 자회사로 설립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아마 현물 출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1조를 쓰기에는 너무 이제 1조가 크죠.
그래서 그 나머지 이제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건설 사업에 대한 이 욕심이라기보다는 역량을 아직 버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트리븐이라는 상표권을 출원을 했고요. 건설업에 대한 보폭을 넓힌다라고 이제 7월 6일자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표권 출원 신청을 해서 전남, 순천 트리마제 분양에 이제 나섰고요. 건설업 보폭을 넓혀갈지 이제 주목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두산 건설을 매각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아파트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뭐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두산 건설에 대한 지분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두산 건설이 사실 협력사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협력을 하면서 저렇게 건설에 대한 역량을 힘을 빌리는 것인지 일단은 네, 저렇게 출원까지 하면서 건설업에 대한 이 진출을 또 이렇게 공표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산 건설에 대한 지분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전에 이제 매각을 하긴 했죠. 근데 큐캐피탈이라는 곳에다가 매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하게 이렇게 매각이 되었었는데요. 큐캐피탈 파트너스라는 곳과 해서 이제 총 6곳이 1,380억 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DBC라는 곳이 이제 1,200억 원을 대서 이 두 돈을 모아가지고 위브 홀딩스라는 기업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기업이 이 또 더 제니스 홀딩스라는 기업을 이 현금 출자죠. 현금 출자를 하게 되고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 주식을 현물 출자를 해서 2,580억 원과 두산건설의 8,760만 주가 합쳐져서 더 제니스 홀딩스라는 이 회사가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두산건설의 지분 46%는 또 이제 두산중공업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 더 제니스 홀딩스가 이제 54%에 대한 그 지분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현물 출자를 해주었고요. 그죠? 오히려 이 두산건설을 매각을 하면서 이 이익을 본 게 없습니다. 네, 돈을 받은 게 없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제 이 회사를 하나씩 만들면서 2,500억 원이라는 돈을 이제 만들어냈고 그걸 이제 두산건설에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일종의 출자 형식으로 매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대주면서 두산중공업은 완전히 두산건설을 매각을 한 건 아닌데, 그죠? 이 새로운 기업이 1,300억 원을 투자해서 이 사모펀드가 1,300억 원을 투자해서 경영권은 가지는데 이 두산건설을 완전히 놓아주지 않은 뭐 그런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이제 좀 의문인데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건설에 대한 이제 최근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재건 사업도 많고요. 네옴시티라든지 그런 건설 사업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분양 사업이 이전에 이 건설이 한참 무너질 때처럼 미분양 사태가 대량으로 나오지 않고 미분양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고요. 두산 건설도 최근에 실적을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두산중공업이 언제든지 두산 이 건설을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분을 짜놨다라는 소리가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두산 이 건설을 매입한 큐캐피탈 이외에 DBC라는 방금 위에 그죠? 오른쪽에 있는 그 기업이 사실 두산이 46% 가지고 있고 두산중공업이 27% 가지고 있고 두산밥캣코리아가 22%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합쳐가지고 100%의 지분을 두산그룹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럼 두산 쪽이죠. DBC는 두산 쪽이어서 사실 100억 차이로 네, 큐캐피탈스가 지금 두산건설을 운영하고 있다. 근데 결국에는 두산그룹에서 이 큐캐피탈 쪽에 1,380억이라든지 뭐 그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다시 지분을 사온다면 두산건설은 네, 다시 두산 쪽으로 넘어올 수 있게 됩니다. 혹은 여기서 또 현물 출자 방식으로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네,
이 위브 홀딩스에 지금 이제 지분을 투자를 해서 네, 두산건설의 새로운 이 주식을 발행을 한다면, 그죠?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주식 수를 늘려서 이 비율을, 그죠? DBC가 더 높도록 만들어준다면, 네, 다시 경영권은 두산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Q캐피탈스가 이 동의를 해야 될 텐데요. 만약에 그런 조건이면 어떨까요? 이 두산 쪽이 다시 경영권을 들고 오는 대신에 이제 재상장을 추진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재상장이 되었을 때 당연히 두산건설에 대한 지분 가치가 훨씬 높아질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Q캐피탈스는 지분 투자 금액 대비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어디서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고요. 충분히 이제 그런 이 시나리오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산건설에 대한 홈페이지를 들어가도요. 사실 두산중공업에 대한 홈페이지 스타일과 굉장히 유사하고 아직까지도 두산에 대한 이 로고를 떼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뭐 두산 인프라코어도 HD 인프라코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두산 메카텍이라는 기업도 범한 퓨얼셀로 들어가면서 범한 메카텍이 되어 버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와중에 두산건설은 계속 두산에 대한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영역을 보시면 토목 사업을 특히 잘 하기 때문에 그 토목 사업에는 이 고속도로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아파트 건설들, 그죠? 대량의 이제 뭐 우크라이나 쪽에 재건 사업에 필요한 영향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산 경영진이 앞으로 이제 그런 큰 프로젝트들을 생각을 했을 때, 혹은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이제 플랜트 건설이 많을 텐데 그런 건설 역량이 필요할 때 이 두산 건설에 대한 자산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는 그 1조에 대한 사용을 이 빚 갚는데, 그죠? 차입금을 갚는데 혹은 유동성 장기 차입금을 갚는데 사용을 한다. 두 번째는 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참전하기 위한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 설립에 현물 출자를 한다. 자회사 설립에. 세 번째는 두산건설에 대한 이 일부분 또 이제 제3자 유상증자 배정으로 참여를 해서 금액을 대고 경영권을 다시 넘겨받고 거기에 대해서 두산건설을 상장시킨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SMR입니다. 지금 이제 뉴스케일 파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2번인가요? 3번인가 정도 지분 투자를 단행해서 1,000억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추가로 이제 지분 투자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뉴스케일 파워도 그렇게 이 유상증자와 비슷한 그런 방법으로 한번 자금 조달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인지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그것보다도 저는 이 엑스에너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DLENC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엑스에너지에 베팅을 했었고요. 미국 워싱턴주에 SMR 12기를 건설하기로 이전에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12기가 단일 이 모듈 12기가 아니고 80메가와트급 4기가 연결되는 이 하나 320메가와트급 이거를 12개를 짓는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당장 뉴스케일 파워에 공급하는 용량보다도 엑스에너지에 대한 공급하는 용량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엑스에너지에다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분 투자를 했지만 이전에 뭐 이 100억 수준 정도밖에 투자를 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엑스에너지가 앞으로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 아마 추가적인 지분 투자도 단행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MR에 대해서 좀 이제 한번 지분 투자, 추가적인 지분 투자 염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통합보고서인데요. 이전에 제가 전체적으로 쫙 한번 분석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분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영상을 찍었던 통합보고서에 대한 분석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요겁니다. 네. 뭐 2022년에 이렇게 이 칠산 해상풍력, 야월 해상풍력 개발 사업권 인수를 했었거든요. 사업권 인수가 저는 눈에 띕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관련해서 사업권 인수를 추가적으로 2023년에도 진행할 수도 있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개발 자회사 설립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개발 자회사 설립 추진이 혹여나 이 신재생 이 해상풍력 관련하여 M&A를 지금 노리고 있는가, 해외 기업을,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왜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때까지 핵심 기술들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직접 개발했다라기보다는 해외의 그런 이 성장성 있는 기업들을 점 찍어서 인수를 해서 그 기술력을 이전받는 식으로 이 사업을 키워왔거든요. 두산 퓨얼셀도 마찬가지, 가스터빈 국산도 마찬가지, 이 원자로도 마찬가지고요. 네, 모든 역량들이 다 그렇게 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영진이 이 사업에 대한 흐름을 보고 이 적재적소에 투자를 잘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현금성 자산이 많은 상황이라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기업에 또 한번 투자를 해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총 5가지에 대해서 가능성을 한번 들여다 보았고요. 우리가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뭐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상증자를 또 할까, 블록딜을 또 할까, 혹은 비주주적인 그런 이 행동을 또 할까에 대한 걱정보다도 이제 이 많은 현금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까, 그 다음에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까, 그죠? 그런 시장 커진 거에 대해서 두산이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주 물량들은 이제 알아서 이렇게 터질 거고요. 주가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반영이 될 겁니다. 중공업 특성상 좀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좀 움직이지만 분명히 지금 이 흐름은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주가 분석 이외에 제가 좀 파고들어서 분석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다른 영상에서도 보실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 정보를 좀 전달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 한번 쭉 계속 시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